안녕하세요. 성기현 변호사입니다.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본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저는 한국에서 약 7년간 한국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과 또 미국 기업들과의 크로스보더 거래, 또 소송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로펌과 대기업에서 변호사로서 근무를 했었고, 미국 로펌에서 한국 회사와 한국 분들을 고객으로 해서 소송 대리 업무를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의 사업,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무역 거래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미국 내에서 창업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 것인가를 법률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을 기초로 설명됨을 원칙으로 하고요. 각 사안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변호사나 특히 텍스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사분과도 꼭 상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실 때는 꼭 LA 총영사관 관세무역 아카데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언급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신경 써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체 설립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법률상 엔터티의 구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텍스 측면입니다. 이 두 요소는 사실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법인 또는 회사라는 별개의 엔터티를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인 오너와 이 법인격을 분리하겠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오너 개인의 법률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함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체가 개인의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외에도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는 동업자가 있는지, 제3의 재무적 투자자가 있는지, 운영상의 절세, 물론 모든 사업체가 절세를 원하지만 어떤 종류의 세금을 세이브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설립 비용, 향후의 운영상 및 관리상의 복잡성,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엑싯을 할 계획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업체의 구조 크게 4가지, 개인 자영업,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LLC,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세우면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를 먼저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성장해서 커진다면 자연스럽게 주식회사로 전환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될 필요는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세금이나 각종 관리상의 비용 등을 고려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자영업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곧 오너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사업체의 책임은 오너 개인의 자산 전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구조라고 막연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업 초창기에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 비용이 없다라는 점과 별도로 주정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설립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점 때문에 분명히 장점도 존재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자영업자의 조합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각자 출자한 만큼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파트너십도 다시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참여한 모든 파트너들이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면 물론 파트너들 개인의 자산까지도 그 책임이 미치게 됩니다.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다시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를 분리해서 이 리미티드 파트너는 단순히 투자자로 간주하고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형식상은 리미티드 파트너지만 사실상 경영과 운영에 깊게 관여를 하였다면 제너럴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유한책임회사 LLC인데 이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로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개인 자영업 내지 파트너십의 패스루 텍세이션의 장점만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패스루 텍세이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장점만을 결합하였다고 하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단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등록비와 매년 별도의 애뉴얼 텍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간 800불, 텍스를 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다들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 법상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C코퍼레이션은 법인 레벨에서의 코퍼레이트 텍스를 내고요. 주주들이 배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개인 인컴 텍스를 내야 한다는 이중 과세의 단점이 있습니다. 소유주의 수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인 LLC,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LC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서는 1인 멤버 LLC를 허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멤버가 한 명뿐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LLC의 특징 중 하나로 과세 방식을 S코퍼레이션 또는 C코퍼레이션 중에 하나로 유연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경우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주주를 100명을 초과해서 둘 수 없다는 S코퍼레이션의 제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S코퍼레이션의 제한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주주의 숫자가 100명을 초과할 수 없고요. 주주는 반드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주식의 클래스가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반면에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고요. 주식의 클래스가 복수도 가능합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개인 자영업은 가장 간단합니다. 오너가 곧 모든 경영권과 수익 분배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파트너들 간에 미리 정해진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경영과 또 수익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체결해서 이 경영권과 수익 분배권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리미티드 파트너는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고 단지 수익 분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LLC 같은 경우는 이 역시 필수는 아니지만 멤버들 간의 사전에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서 멤버들 간의 경영권 그리고 수익 분배권을 사전에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LLC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관리자, 매니저를 고용해서 경영을 일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CEO가 아니라 주주죠. 발행된 주식을 각자의 주주가 그 지분 비율에 비례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그 지분 비율에 비례해서 수익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소유는 주주들이, 경영은 이사회가 하게 되는데요. 물론 주주이면서 이사일 수도 있고요. 아주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직까지 혼자서 전부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책임의 제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 자영업 같은 경우는 사업체와 개인이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면 오너 개인도 당연히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LLC나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개인 자영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각종 보험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LLC와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특히 1인 LLC,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piercing the corporate veil, 한국말로는 법인격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이론을 개발해왔고 곧 LLC의 멤버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악의적으로 법인을 개인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멤버와 주주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LLC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여서 오너 자신은 무조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인을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와 임원들은 fiduciary duty, 한국말로는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방식인데요. 개인 자영업과 파트너십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익 및 손실은 오너들의 개인 세금 보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LLC 같은 경우가 다소 특이한데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엔터티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C코퍼레이션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S코퍼레이션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LL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유연하게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엔터티가 없다고 간주한다는 것은 곧 1인 LLC는 개인 자영업자처럼 다수 멤버의 LLC는 파트너십처럼 간주해서 오너들의 개인 세금 보고로 반영시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식회사가 탄생한 배경이 오너 개인들이 유한 책임만을 지게 하기 위함인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라는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LLC는 오너 개인들에게 유한 책임을 허락하면서도 법인 차원에서의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별도의 세금은 법인소득세, 다시 말해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LLC도 일정 금액의 annual tax는 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C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초반에 매출이 작고 규모가 작을 때는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개인소득세에 반영하여 보고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매출이 늘고 규모가 커져서 개인의 소득세 구간이 너무 높아지는 시점에 가서는 주식회사처럼 법인이 별도로 법인세를 내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법인세를 그리고 주주들은 이익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시 특이하게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 개인들의 세금 보고로 반영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주주의 숫자가 적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S코퍼레이션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 자영업은 오너와 한 몸입니다. 따라서 오너와 함께 따라다니지 사업체만 오너와 분리해서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너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트너십, LLC,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존속을 하게 되죠. 파트너십이나 LLC 모두 이 소유권 이전은 파트너들 간 또는 멤버들 간의 운영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파트너들 또는 멤버들 전원의 동의 없이는 개인 소유권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파트너랍시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체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트너십과 LLC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하기를 원하지 모든 파트너들과 멤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분 이전에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이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업 공개 IPO 상장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불특정 다수들 간의 자유로운 주식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살펴보면요. 개인 자영업은 가장 간단해서 EIN이라고 하는 고용주 식별 번호만 발급받으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DBA라고 하는 Doing Business As라고 해서 만약 자신의 사업체 명예에 본인의 라스트 네임과 업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DBA를 별도로 카운티나 시티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제가 제 이름으로 베이커리 빵집을 오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기원성 베이커리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은 별도의 DBA 등록이 불필요하겠지만 만약 캘리포니아's 베스트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DBA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업종에 따라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또는 퍼밋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시티나 카운티별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개인 자영업과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만 리미티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에 별도로 파일링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는 설립의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LLC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의 아리클 오브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정관을 파일링하면서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멤버들 간의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는 설립의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설립 초기에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정관을 파일링 하시면서 스테이트에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바일로라고 부르는 사규는 회사 설립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이 역시 정관 제출과 함께 미리 작성해서 두실 것을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바일로와 더불어서 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간 계약서 역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LLC와 코퍼레이션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하시게 될 것입니다. LLC와 코퍼레이션 둘 다 오너들이 유한 책임만을 진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염두에 두셔야 할 가장 큰 차이점은 LLC는 과세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회사는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가장 용이한 구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장 사업체를 설립하신 후에 엔젤 투자나 시리즈 A 등의 외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코퍼레이션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LLC와 코퍼레이션이 아닌 구조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설립 비용 그리고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나 번거로움 때문일 텐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체가 성장할수록 LLC와 코퍼레이션이 주는 유한 책임이라는 장점이 단점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LLC를 설립할까 아니면 코퍼레이션을 설립할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LLC로 먼저 설립을 하셔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LLC는 코퍼레이션의 유한 책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비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오너들의 출자금으로는 사업 준비가 도저히 어려운 비즈니스 또는 설비 투자 등이 커서 반드시 외부 투자 유치를 하지 않고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코퍼레이션을 바로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한국이나 타주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사업을 성장시켜 두셨고 사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에 진출하시는 경우라면 역시 바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LLC로 먼저 설립을 하시더라도 어느 순간 코퍼레이션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세금 운영상의 측면에서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매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도움을 주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좀 상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LLC와 코퍼레이션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LLC에서는 pass-through taxation이라는 장점, 그리고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investor friendly라는 장점, 이 두 장점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사업체의 채무와 소송상의 책임에 대해서 운영 주체인 개인도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아니요를 택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선택지는 LLC와 주식회사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 질문에서 얘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자영업, 파트너십, 그리고 LLC까지 총 3개의 선택지 중에서 나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구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내에서 어디에 사업체를 설립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요. 미국에는 50개의 사실상 다른 나라로 볼 수 있는 주,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무조건 델라웨어의 법인을 세워야 한다. 뭐 요즘에는 네바다나 와이오밍, 텍사스 등이 세금 혜택이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이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코퍼레이션을 전제로 한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LL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업을 하실 주, 사업지가 소재한 주에 설립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예정인데 텍스가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바다에 LLC를 설립하셔봐야 캘리포니아에 다시 foreign LLC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2개의 LLC에 들어가는 파일링 피라든지 register agent fee, 뭐 annual report fee 등을 고려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LLC를 설립하실 예정이라면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각자가 거주하시는 주, 뭐 혹시 외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설립을 계획하시는 경우라면 메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해당 주에 LLC를 설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각 주의 회사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델라웨어를 선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델라웨어에 확립되고 안정된 회사법 체계가 기업 친화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회사법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법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을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델라웨어 C코퍼레이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무난하고 오랫동안 이 미국의 VC들이 투자해온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회사법상의 주주의 권리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이 많고요. 그들이 스탠다드로 삼는 것이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델라웨어가 타 주에 비해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델라웨어라는 주 자체가 주식회사 설립의 메카처럼 그것 자체가 중요 산업이다 보니 인코퍼레이터들에게 우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물론 델라웨어가 언제나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델라웨어의 법인 설립 후에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어차피 포린 코퍼레이션으로 캘리포니아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번거로움은 앞서서 말씀드린 포린 LLC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번거로움을 능가할 만한
델라웨어 법인 설립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차이인데요. 기업에 따라서는 장점이 이를 능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법인을 설립하실 당시에 변호사분과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일단 사업체 설립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사업체를 설립하는 중 또는 설립한 직후에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명과 서비스명을 확정하신 후에는 상표 출원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나의 그 발명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콘텐츠 기반의 창업을 하신다면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상표, 특허, 저작권을 모두 통칭해서 우리는 지식재산권 또는 IP라고 부르고요. 나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새는 홈 오피스를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물리적인 오피스를 가지실 경우에는 오피스 리스 계약에 대한 검토라든지 텍스와 관련해서 각 주별 텍스 아이디를 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인의 사업이 별도의 라이센스나 퍼밋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법인을 설립한 주와 실제로 영업하는 주가 다를 경우에는 Qualifying to do Business를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사업장과 관련된 보험, 직원 고용과 관련된 계약들, 임직원들의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자 진행,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약들 체결, 외부 투자를 통한 파이낸싱을 진행할 경우에는 투자 유치부터 투자 유치 준비부터 각종 투자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창업을 하려면 LLC와 S코퍼레이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창업할 때 캘리포니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주에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에 해야 할 세금 보고나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이 엔터티 스트럭처는 아니고요. Elected Tax Status입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C코퍼레이션이라는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LLC는 모든 사업체 소득에 대해서 Self Employment Tax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S코퍼레이션에 근무하는 주주는 곧 직원, employee로도 간주가 되는데 법인이 직원들의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케어 세금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배당, 그러니까 이 직원이라고 하면 주주이기도 하니까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세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고 이익 배당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소유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주주로서의 배당도 가능한 사업체라면 S코퍼레이션이 LLC보다 절세 혜택 면에서 더 유리해진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LLC를 설립하실 때는 캘리포니아에 설립하시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주식회사 이 코퍼레이션인 경우에만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실 아실 수 있다시피 캘리포니아가 비즈니스 텍스 측면에서 결코 유리한 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법인세율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규제도 심하고 각종 파일링 피들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VC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델라웨어가 뭐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더라도 본인의 사업의 시장이 캘리포니아 내에 있고 모든 수익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관리상의 번거로움과 2개 이상의 주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캘리포니아 외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실제로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다면 앞서 언급하였지만 우선 포린 코퍼레이션으로 캘리포니아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캘리포니아 주에 매년 애뉴얼 리포트 제출하고 프랜차이즈 텍스를 캘리포니아에 납부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사이의 플립 절차 그리고 이 플립을 할 때 세금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여기서 일단 이 플립이 크게 2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법인 설립의 절차가 있고요. 2번째는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간의 지배구조의 전환이라는 2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배구조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법인의 주식과 미국 법인의 주식 간의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법인은 보통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으로 설립을 하지만요. 당장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뭐 유한책임회사인 LLC로 설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영업하실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등에 설립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LLC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에 비해서 형식적 요건이 좀 단순하고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간의 지배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한국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외환거래 신고 및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신고와 승인이 완료가 되면 한국 법인의 주주들에게 미국 법인의 주식 증명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법인의 셋업, 마무리 절차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세금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에서 플립 거래로 인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원래 주식을 포함한 현물 출자는 과세되는 것이 기본 규정이긴 하나 미 세법 351조의 내용에 따라서 비과세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창업자들에게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일반적으로 상증세법상 순자산 가치로 산정이 되는데요. 실제 회사가 보유한 현금 등의 유형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기 전인 대다수의 초기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과세 금액이 뭐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성장해서 순자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양도세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으로의 플립 진행을 결정을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미국에서 사업 자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끔 질문을 주십니다.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뭐 자체 조달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출, 투자 유치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자체 조달은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SBA 론이나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스몰 비즈니스 대출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 유치,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서 이 회사의 일정 지분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극초기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이 VC 투자자를 찾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엔젤 투자자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좋은 엔젤 투자자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요. 사업의 성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경영 고문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외부 투자 유치 방식으로는 오늘날에는 온라인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등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유치, 특히 VC를 통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 가지 다큐멘테이션을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논리와 구성에 빈틈이 없는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플랜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핵심만을 압축 요약한 한 장 두 장 커버레터. 그리고 세 번째는 심플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 10장에서 20장 사이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한편 이 VC들과의 미팅에 있어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이제 지식재산, IP를 어느 정도까지 오픈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 보호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민감한 그 기술 정보나 비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첫 미팅에서 이제 대부분의 VC들이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정보까지 묻지는 않긴 하는데 만약 첫 미팅에서부터 지나치게 깊은 회사의 정보, 비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NDA,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는 비밀 유지 약정서에 사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기업들,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먼저 NDA 체결을 요구하시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어려워하신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요구가 뭐 상호간의 불신의 원인이라기보다는요. 분쟁의 소지를 좀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양측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돈된 NDA를 작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에서 NDA 체결이 표준은 아니라는 점도 이제 명심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VC들이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들과의 관계에서 NDA 체결하는 것에 잘 응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제약이나 생명과학 등의 특허가 매우 민감한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VC들이 NDA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낙담하시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아주 민감한 정보들만이라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VC와 투자 유치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미국 내에서의 창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사업체의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